혁명의 탄생. 한국어판 머리말 3. 혁명사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위대한 웅변가도 아니었고 뛰어난 조직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사태를 명석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의지를 통해 입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는 혁명 초기부터 이미 민주주의자로서 평판을 지녔고 죽을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그가 민주주의자였음은 곧 혁명 프랑스가 대대외적인 반혁명의 위협 앞에서 굳건하게 살아남으려면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곧 스스로 혁명적 부르주아로서 민중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보듬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는 그것을 단순히 전술이나 전략의 차원이 아니라 신념으로서 추구하였다. 민중에 대한 그의 사랑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혁명 초에 로베스피에르의 영향력은 미약했다. 이펀 군주제를 통해 옛 기득 특권층과 혁명적 부르주아지가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그의 민주주의가 혁명적 부르주아들의 지지를 획득하기란 난망한 일이었다. 이 시기의 영웅은 혁명적 부르주아지의 정당성의 토대로서 국민주권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CAS 1748부터 1830 이펀 군주제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한 미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예트 1757부터 1834 당대 최고의 웅변가 미라보 1749부터 1791 삼두파의 바르납 1761부터 1794 라메트 1757부터 1832 아드리앙 디폴 1759부터 1798 등이었다. 만약 그 타협이 가능했다면 이들은 새로운 프랑스의 지도자로 각광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파리의 민중이 보기에 이들은 혁명의 배신자에 불과했고 그것으로 이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해외로 망명하든가 언행을 삼가고 자중자애하며 몸을 보신하든가 아니면 단두대에 올라야 했다. 여기에서 1791년 6월에 국왕의 국외 탈주 시도는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 그것은 신구 세력의 타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폐쇄회로의 역할을 했다. 이제 그 타협을 추구하는 행위는 반혁명이 되었고 공화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로베스피에르가 페앙파의 이탈로부터 자코벤 클럽을 지켜내 급부상하게 된 것도 이 즈음이었다. 하지만 당장에 그가 혁명적 부르주아지와 민중의 연대를 이끌어낼 만큼의 지도력을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민중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경멸감은 너무나 컸다. 이게 문제. 근황 세력이 파리 민중을 잔인하게 진압한 샹드마르스 광장의 학살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입법 의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브리소 1754부터 1794를 위시로 하는 지롱드파였다. 대프랑스 동맹 국가들과의 전쟁이 점점 불가피하게 되면서 국왕이나 삼두파의 위선이 폭로되고 그 와중에 지롱드파가 정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지만 민중과의 동맹을 끝내 거부했던 그들 역시 페앙파의 전철을 밟으면서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다.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였다. 대내외적인 반혁명에 직면하여 의회는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제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혁명적 부르주아와 민중 세력의 결합 이외에 혁명을 구한 방도가 없음이 뚜렷해졌다. 1792년 여름 이후 지롱드파는 대부분이 보수의 편으로 돌아섰고 로베스피에르 마라 당통과 같은 민주인사들이 정치 일선으로 부상했으며 봉기꼬민 민중투사들 꼬르들리의 클럽이 새로운 권력의 담지자가 되었다. 혁명의 지도자로서 로베스피에르의 탁월성은 이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혁명정부의 이데올로그이자 혁명 프랑스의 조타수로서 우파의 부동주의, 좌파의 모험주의 양자를 모두 배격하였다. 그는 민중세력의 동참과 민중운동의 활력이 혁명을 지켜내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인식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지롱대파의 숙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민중주의자는 아니었다. 민중주의자는 자크루, 르클레드, 라콤브.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냉철한 부르주아로서 혁명의 헤게모니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했고 결국 격앙파의 제거를 단행하였다. 혁명의 역설은 프랑스를 살리기 위해 혁명 정부를 조직하여 결국 그것을 통해 승리를 이룩해냈지만 그 승리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민중운동의 활력을 소진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로베스피에르의 몰락의 궁극적 요인이었다. 4. 이 책은 로베스피에르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 혁명의 이 냉혹한 과정을 숨가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종의 혁명전기이다. 한 혁명가의 초상이라기보다는 로베스피에르라는 독특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울에 비춰본 혁명의 일대기라는 말이다. 이는 그가 지도적인 혁명가 가운데 유일하게 혁명의 시작부터 테르미도르 안게의 반동 1794년 7월에 이르는 5년 반의 기간 혁명의 상승기를 온전하게 산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의 연설과 행동을 통해 혁명의 몸짓과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열의 달 페이지 683. 하지만 여기에 바로 혁명의 비극이 있다. 평화로운 시기라면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급의 인물을 통해 국정의 동향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전기가 훌륭한 역사 서술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혁명기에는 다르다. 특히 프랑스 혁명과 같이 무수한 개인들이 홀로 또는 집단으로 열정과 증오를 폭발시키고 기피를 할 수 없는 역사의 심연이 사회 구조의 틈새로 언뜻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 아무리 더 큰 덩치를 가진 혁명가라고 하더라도 참으로 왜소한 존재이며 혁명의 흐름은 인간들의 행위들의 총합임에도 불가 학력의 객관적 조건이 된다. 그러기에 프랑스 혁명은 구조적인 요인만으로 남김없이 설명할 수 없는 혁명적 역동성과 그것을 통제하려는 인간들의 의지가 첨예하게 대립한 비극적 실험으로 보이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혁명의 구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이 책은 그에 대한 훌륭한 전기임에도 언뜻 독자들의 편안한 접근을 기피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점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다. 독자 여러분은 새로운 사회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빛나는 희망이 넘쳐나면서도 그것을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손아귀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보라. 다른 세력들과의 투쟁 과정에서 민중과의 동맹이 흔들린다고 느낀 생지스트가 혁명이 얼어붙었다. 페이지 549 라고 부르짖었던 정황이 바로 이것이리라. 그리고 이런 속에서 혁명의 주타수 로베스피에르의 심경을 헤아려보라. 여러분은 이 책이 전하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그의 내공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그의 고민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민과 고통 안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순수한 열정을 읽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로베스피에르라는 한 개인의 인간적 완벽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다. 그가 자신의 순수한 열정의 순수성을 혁명의 열정 속에서 그 최고 수위까지 밀어올림으로써 어떤 극한의 사태, 역사의 무게 앞에서 자기 실존의 한계를 넘는 과잉의 사태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포정치의 한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순결한 신념을 지키려 몸부림치지만 혁명의 파도는 그의 한계의 극단으로 문제적 상황으로 떠밀려가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그 극한의 사태를 통해 혁명의 선명한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근대성의 지평이 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참으로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근대성의 탄생의 산고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 책의 사회사적 위치를 짚어보자. 저자인 장마생은 사료를 풍부하게 다뤄 전기작가라기보다는 전기사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쓴 많은 전기 가운데 혁명가를 다룬 것은 이 책의 주인공인 로베스피에르 말고도 마라, 나폴레옹 등이 있다. 이 책의 저자처럼 스스로를 역사가로 간주하는 경우 책의 출간 연도가 그 성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의 조판이 출판된 것이 1956년이다. 이때는 당시 프랑스 혁명사의 대가인 조르주 르페블 1874년부터 1959년가 생존하여 노년에도 국제적 차원에서 혁명사 연구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만 해도 대체적으로 혁명사 연구는 프랑스 사학계의 주도 아래 파리 대학, 프랑스 혁명사 연구소, 로베스피에르 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연구자들 대부분은 프랑스 혁명을 기본적으로 시민혁명으로 보는 혁명 해석을 공유하고 있었다. 물론 이런 혁명 해석과 연구 전통을 풍성하게 하는데 르페브르가 큰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그 주석을 놓은 사람은 프랑스 최초의 전문적인 혁명사가인 알퐁스 올라르 1849부터 1928였다. 1880년을 전후하여 프랑스의 제3공화정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파리 시청이 기금을 마련하여 파리 대학에 프랑스 혁명사 광자를 개설하고 첫 번째 주임 교수로 그가 취임한 곳이다. 그는 폭넓은 사료 편찬 작업을 벌이면서 프랑스 혁명의 정치사를 구축하는 데 진력했는데 제3공화정 초기에 정계를 장악했던 온건한 공화파와 친분이 두터웠고 본인 자신이 온건한 공화주의자였다. 우리의 주인공인 로베스피에르와 연관시켜본다면 그와의 악연은 이미 이 시기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1792년 이후의 일이며 여기에는 그의 민주주의자로서의 면모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졌던 혁명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라 1744부터 1794는 혁명정부와 공포정치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직전인 1793년 7월 13일에 암살당했고 대프랑스 동맹에 대한 혁명, 프랑스의 방어에 큰 역할을 했던 당통 1759부터 1794는 공포정치를 완화시키자고 주장했다고 하여 1794년 4월 5일에 다른 관용파 인사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공포정치에 대해서는 로베스피에르에 비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한 공안위원회 내의 이른바 공포정치가들로서 콜로 데르부와 1749부터 1796, 비오바렌 1756년부터 1819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테르미도르 반등의 획책자들로서 공포정치의 책임을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몽땅 전가시켰다. 이리하여 로베스피에르에게는 부당하게도 공포정치의 망령이 오늘날까지도 그를 휘감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공포정치의 망령을 신생공화정으로부터 걷어내 공화정의 위신을 높이고자 했던 집권 공화파의 의지를 받아 올라르는 같은 공화주의자이면서 공포정치의 때가 덜 묻은 당통을 혁명의 표상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10세기 말 이후에 온건공화파가 보수화되고 수세로 몰리면서 프랑스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이 전반적으로 좌경화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당통이 혁명의 화신이 되기에는 개인적인 흠결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라르를 공격하고 혁명 연구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시킨 사람이 올라르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마티에즈, 알베르트 마티에즈, 1874년부터 1930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중하층 출신으로서 러시아 혁명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혁명의 사회경제사에 주목했고, 아울러 광범위한 사료 작업을 통해 당통의 국부패상을 폭로하고 대안적인 보상으로 로베스피에르를 내세웠다. 로베스피에르 학회를 만들어 혁명 연구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킨 것도 그였다. 우리의 주인공으로 보자면 마티에즈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혁명사가답게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사료 작업을 통해 로베스피에르가 참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청렴지사임을 입증하여 그의 도덕적 권위를 한껏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혁명정부와 민중운동을 결합시킨 탁월한 혁명 전략을 지닌 인물로 그려냈다. 여기에 러시아 혁명의 경험, 더 구체적으로는 레닌의 혁명선이 투영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는 끝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전기를 쓰지 못하고 역사가로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 말의 강의 중에 그만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다. 이 일을 계승한 것이 르페르브르이다. 그는 마티에즈의 로베스피에르 복원 작업에 공감하여 그것을 계속 추진하였다.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화신으로 우뚝 서고 마티에즈의 확풍이 혁명사 연구를 주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르페르브르의 공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쓰여진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당시에 이미 로베스피에르 연구는 확고한 과학적 기반을 갖추었고 그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자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는 프랑스 공산당의 도덕적 위신과 프랑스 좌파 지식인의 지적 영향력이 막강하던 시절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한편으로 마티에즈, 르페브르의 학문적 권위가, 다른 한편으로 혁명적 대의란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지켜내야 할 역사의 원칙이라는 신념이 짙게 깔려있다. 수정주의에 의해 혁명의 해석이 크게 달라지고 현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삶의 자세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달라진 이때, 근대 혁명가의 한 전형인 로베스피에르를 만난다는 것이 단지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냉혹한 논리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듯 장마생의 이 책은 당대의 지적 성과를 충실히 다져 이루어낸 로베스피에르 전기의 고전이자 한 인간을 통해 이 역사의 냉혹한 논리를 밀도 있게 추적한 격작이다. 일독을 권한다. 2005년 7월 20일. 자주